네, 이제 서정주 시인, 한용운 시인의 공부 이후에 이제 김종삼 시인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김종삼 시인의 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과제물, 1차 과제물 공지가 블랙보드에 올랐기 때문에 과제물과 관련된 설명을 먼저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문학사 블랙보드 공지사항을 이제 확인하면 이제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차 과제 마감이 미안합니다. 이게 10월 4일입니다. 여긴 좀 잘못됐네요. 10월 4일 일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겠고요. 블랙보드 가제란에 또 자세한 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편집해야 되고 활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침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가제물 분량은 많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A4 한 장 이상만 미안합니다. A4 3장 이상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런 내용은 이 가제란에 자세하게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라든지 편집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감일이 10월 4일이고 마감일 이후에는 0점 처리됩니다. 그래서 미완성본이라도 마감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점수를 받지. 더 완성품을 내려고 시간을 어기면 0점 처리됩니다. 아직 완전히 덜 미완성품이라도 이 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초읽기 하다가 시간이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4일 자정인데 23시 59분입니다. 딱 자정에 내려고 하면 딱 24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10월 5일이 됩니다. 그래서 59분까지인데 최소한 50분까지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 초읽기 하다가는 0점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된 경험들이 내 인생에 몇 번 있기 때문에 땅을 치고 호소해도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절감을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나도 그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요. 자,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과제물, 1차 과제물도 있고 2차 과제, 중간고사도 과제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물 작성의 공통 지침입니다. 첫 번째, 과제물을 작성할 때 최대한 자기 나름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하고 차별돼야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 즉 이 교재나 담당 교수가 해석한 거,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떨쳐버리고 작품과 새롭게 대면해서 작품에서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했지만, 그죠? 담당 교수가 해석하는 걸 수강, 강의를 들었지만 거기에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를 포함한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수강생들은 자신이 선정한 작품에 대해 담당 교수나 교재의 해석뿐만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해석자의 생각이나 해석과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용운이든 서정주든 김종삼이든 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고 그걸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대어서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과제물은 모든 과제물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과제물은 참고 문헌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선행연구에 어떤 해석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용해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자기 해석을.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순수하게 내가 작품을 보고 이런 해석을 했는데 기존의 해석과 중복되더라. 결과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해석을 참고하거나 기존의 해석을 가져와서 내가 한용운의 시, 서정주의 시, 김종삼의 시를 해석하면 그것은 감점이 되거나 0점 처리됩니다. 심각한 경우는 표절로 0점 처리됩니다.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그죠? 한 문장도 한 문장 이상,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면 그건 0점 처리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표절이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기존 논문을 전혀 참고하지 말고 읽지 말고 바로 작품과 그죠? 대면해서 작품과 만나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좀 소박하고 좀 미숙하더라도 그런 작품은 그런 과제물을 더 높이 점수를 줍니다. 담당 교수나 다른 해석자의 해석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했는데 기존 해석과 중복되는 경우는 그 발표문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런 경우와 다른 기존 연구의 논문을 해서 가져와서 내가 그걸 빌려와서 내가 해석한 경우 차이가 납니다. 딱 읽어보면 압니다. 내가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 읽어봤기 때문에 기존 선행 연구들을요. 그리고 내가 논문 쓴 이후에 나온 논문들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다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이 그걸 참고해서 쓰면 내가 금방금방 찾아냅니다. 그럼 0점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서술해야 됩니다. 자, 같은 얘기인데 자기 나름의 생각, 차별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하고만 상대하고 다른 참고 논문이나 참고 도서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논문 쓰듯이 쓰면 안 돼요. 각 줄을 붙이고 뭐 참고 도서와 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경우는 0점이고 즉 표절인 경우는 0점이고 참고를 각 줄을 붙이고 참고 도서를 활용하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또 교재나 동영상 강의에서 내가 제시한 개념, 어떤 작품을 누구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되지만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개념조차도 새로운 개념을 담당 교수나 다른 선행 연구 논문의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개념을 새롭게 찾아내는 거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개념조차도. 문장을 가져오면 안 되지만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것은 공유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뭐 인문학적, 철학적 개념, 뭐 문학적 개념 이런 것이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서정주든 한용운이든 김종삼이든 이미 어떤 선행 연구자가 또 담당 교수가 그 개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다르게 분석하고 물론 가능하지만 개념조차 새롭게 찾아내는 거,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해 보는 거 이런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분석 방법이나 의미 내용도 자
분석 방법은 형식 분석에 해당되고 의미 내용은 내용 분석에 해당됩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이 있는데 형식을 잘 분석해서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포착할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줄을 끊었죠.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죠? 표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로 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3번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어떻게 과제물을 작성해야 될까요? 선정 작품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음미하면서 자, 선정 작품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음미한다 그런데 사실은 작품을 선정하기 전에 시집 전체를 여러 번 정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려면 시집 속에서 작품 두세 편을 선정하는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에 이르기까지는 시집 전체를 계속 여러 번 최소 3번, 내 경험상 최소 3번입니다. 4번, 5번이면 더 좋은 과제물이 나오고요. 더 좋은 논문이나 평론이 나오고요. 내가 논문 쓸 때도 최소 3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뭘? 작품 읽는 거, 시집 읽는 거, 소설집 읽는 것, 즉 텍스트를 읽는 게 한 번 읽어가지고 뭐가 생각 좋은 착상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써도 평론을 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도 바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작품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교재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것 말고도 그걸 포함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새로운 작품을 그러려면 시집을 읽어야 되겠죠. 서정주, 한용운, 김종삼. 그래서 내가 우리 교재에도 어떤 시집을 가지고 연구했는지가 나와 있고 블랙보드에도 강의 계획서에도 시집 텍스트를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시집과 평론집. 이걸 빨리 구해서 도서관에 빌리든 어떻게 하든 빨리 구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몇 편, 서정주 작품, 김종삼 작품 몇 편 그냥 검색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제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좋은 과제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집을 빨리 구해서 3번 이상 읽고 거기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착상이 떠오르면 항상 기납적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작품 3편이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집을 읽어야 3편이 떠오르고요. 그 3편 속에서 뭘 가지고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을 할 건지도 그 작품을 3번 이상, 시집을 3번 이상 읽어야 드디어 그런 게 나옵니다. 선정 작품을 여러 번 정독하고 음미하면서 시의 구성 요소들. 자, 이게 형식입니다. 그죠? 형식, 내용과 형식이 다 포함됐죠? 5가지인데. 의미,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 이 중에 의미가 내용이고 요 나머지 4가지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처음부터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초보자들은, 아마추어들은 자꾸 의미를 갖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서정주 씨의 어떤 작품에서 어떤 의미가 있더라. 사랑. 김종삼 씨에서 뭐 어떤 의미. 한용운 씨에서 사랑의 의미. 너무 뻔하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 사랑의 의미. 이별의 의미. 만남의 의미. 자, 그런 모든 것은 내용입니다. 주제의 의미, 내용은 이 형식 분석을 치밀하게 해서 다시 도달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심층적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라는 이 4가지 분야, 4가지 영역의 형식적 분석을 통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즉 운율도 분석하고 이미지도 하고 화자도 하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시 2-3편 가지고 A4 3장 이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인 논문이 아니고 일종의 리포트에 해당되니까 그 중에 단이라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걸 이 이미지 혹은 운율, 비유나 상징 혹은 화자나 어조
핵심적인 거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요. 최소 아무리 많아도 2개 이상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용량 넘치는 것은 허용합니다. A4 3장 꼭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3장 이상이란 거죠. 기본이 3장입니다. 3장 이하가 되면 분량 면에서 감점이 됩니다. 최소 분량이 A4 3장입니다. 그리고 뭐 줄 간격 뭐 이런 거 있죠. 공백. 뭐 제목 쓰고 한 칸 띄우고 뭐 쓰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분량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빽빽하게 A4 3장이니까 좀 편집을 한 칸씩 띄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넉넉하게 뭐 A4 4장, 5장 이렇게 해야 기본 매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분석을 요소를 잘 포착해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나는 서정주 시를 상징이라고 하는 형식에 주목해서 여러 가지 상징의 질서를 통해서 의미의 질서, 즉 상징 구조를 통해서 의미 구조에 도달하려고 했죠. 우리 수강생들은 꼭 상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죠? 이 형식적인 특징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의미에 도달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꼭 굳이 의미에 도달 안 해도 이 형식 분석만 해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내용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이 별 차별성이 없거든요. 서정주 시에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 이런 얘기 다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형식 분석을 치밀하게 해서 내용 의미에 도달하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층적 숨어있는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든가 형식 분석만 치밀하게 해도 꼭 내용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포착하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어떤 발견이 중요합니다. 작품에서. 이걸 잘 발견하기 위해서 작품을 읽는 겁니다. 3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개념, 분석 방법, 의미 내용 등 새로운 발견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 글 쓰는데 문학 작품을 읽고 글을 쓰는데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감상문이 있고요. 그건 독후감이죠. 감상을 그냥 서술하는 겁니다. 이건 가장 소박하고 단순한 경우죠. 즉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독후감이란 말 자체가 그렇죠. 책을 읽고 난 후에 감상을 얘기한다. 그래서 감상은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기술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은 좀 더 각 작품 연과 행의 구체적인 시어로부터 문장으로 그 다음에 행과 연 전체적인 구성, 작품 전체가 그죠?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행과 연의 전체적인 틀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의미,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입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석에 도달하는 것인데 해석은 의미를 통해서 작품의 평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상, 분석, 해석, 평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감상에 그치지 말고 감상은 안 해도 되고 물론 첫 번째 읽을 때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 3번 읽으라는 겁니다. 2번째 읽고 3번째 읽는 과정에서 분석과 해석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감상하면서 즐기면서 읽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의미 해석도 해보고 평가까지 해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과제물에는 감상을 쓰지 말고 이건 그냥 그죠?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처음 작품을 읽을 때는 감상 차원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3번 읽으면서 분석, 해석, 그 다음에 평가. 평가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분석, 해석까지만 도달해도 충분히 좋은 발표문이 됩니다. 평가 굳이 하려고 하다가 그죠? 괜히 섣부른 평가를 하게 되면 서정주가 좋은 신이고 나쁜 신이고 아니면 한국 현대 시사의 불멸의 시인이고 이런 평가도 할 필요 없고 너무 가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평가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로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춰서 과제물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 분석과 해석은 중급이거나 고급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해석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작품을 두 편, 세 편 연결해서 하나의 일관된 자기 관점을 찾으라는 것이지 두 편, 세 편을 그냥 한 편 한 편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분석,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작품 분석하고 두 번째 작품 분석하고 세 번째 따로따로 세 개를 그냥 나열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관점이나 의견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보다 일관된 컨셉이 있어야 되고 구성의 질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과제물이 우리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지금 작품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교수는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참고하면서 나는 뭔가 내 나름대로 해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제물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김종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다 이 세 명의 시인이 다 다르죠. 한용운은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 물론 그 이후에도 활동하고 하지만 시작은 20년대. 서정주는 1930년대, 36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벽이 당선되어서 등단했으니까요. 김종삼은 1950년대. 그러니까 해방 이후이고 또 50년대 6.25 한국전쟁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 소위 말하는 전후 시인입니다. 전후 시인. 그래서 김종삼의 시에는 한국전쟁 이후의 어떤 전후시적인 요소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학예술가도 시대,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죠? 예술이 자율성을 갖는다 그래도 문학과 예술이 자율성을 갖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시대 정신, 사회적 환경, 여기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김종삼의 경우도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김종삼의 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53년에 등단했죠. 신세계라는 잡지에 원정을 발표하면서, 이 원정이, 그죠? 아까 정원사 할 때 그 원정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 이 원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 초에, 53년에 등장을 했으니까 바로 한국전쟁 이후에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 기억할 만하고요. 여러 권의 시집을 내고 전집이 2번 나왔습니다. 처음 전집이 나온 것이 청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남 출판사에서 다시 전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강생들이 구할 수 있는 전집은 나남 출판사 전집입니다. 청하 출판사 전집은 지금 절판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지금 김종삼의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한 단락으로 그냥 압축했는데, 보통 논문을 쓸 때 한 챕터 전체를 시인의 생애가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어떤 어느 학교를 다녔고 학교 성적은 어땠고 이렇게 생애 연구를 논문의 한 챕터로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예 정기 연구라고 해서 따로 이제 김종삼이든 서정주든 한용운의 생애를 연구해서, 그것도 이제 문학 연구의 한 분야죠. 그죠? 정기 연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평전이라는 책들이 나옵니다. 백석 평전, 한용운 평전, 김수영 평전. 그게 바로 그 문학 예술가의 생애를 다 조사해서 기록하는 그런 연구죠.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주로 작품을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애를 이렇게 따로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이렇게 간략하게 시인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1장은 서론에 해당되는데 시인 소개, 그 다음에는 선행 연구를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지금 내가 처음으로 김종삼을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김종삼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특히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분야에 연구도 유형별로, 선행 연구도 유형별로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나열하듯이, 순서대로 나열하듯이 하는 방법보다는 유형을 잘 적절히, 그건 유형이 딱 고정된 건 아니겠죠. 어떤 시인에게는 선행 연구의 유형이 이렇게 A, B, C가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게 더 적절하게 유형화하는 수가 있고, B라고 하는 시인을 연구할 때는 그 선행 연구가 C, D, E라는 식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딱 고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를 이것도 다 살펴보고 기납적으로 유형화를 해야지, 유형화라고 하는 범주가 먼저 있고 그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연구는 모든 것이 기납적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작품을 읽고 거기서 어떤 분석의 방법을 찾는 거지, 분석 방법을 먼저 내가 생각해내고 작품을 읽는 게 아니다 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교재로는 346쪽입니다. 자, 346쪽에 보면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자, 여기까지 선행 연구를 유형별로 검토한 거죠. 그러니까 시인 소개, 선행 연구 검토,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왜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 논문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행 연구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해 왔는데 내가 이 논문을 쓰는 필요성, 이유, 정당성은 내가 새롭게 규명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선행 연구를 부정할 수도 있고 비판하면서 내가 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선행 연구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아직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을 내가 연구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문제 제기에 자기 나름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김종삼 씨에 대한 기존 논의는, 자, 주로 기법적 측면, 이게 형식 분석이죠. 그 다음에 그것의 근거가 되는 인식적 측면. 자, 기법이 있고 인식이 있겠죠. 시인도 세계 인식, 현실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 그죠? 존재론적 인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기법을 통해서 시로 형성화됐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시정신 이렇게 얘기하죠. 혹은 시의식, 인식, 시의 시적 인식. 작품을 통해서 시인의 시적 인식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법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의미도, 주제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연구의 분야가 있는 거죠. 또 심상, 이게 이미지입니다. 심상들이 이루는 상상력의 질서. 이게 이제 상징 질서. 내가 그 서정주 논문에서 주로 상징 질서를, 상징의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결론 선행 연구에서 기법적으로는 묘사, 절제, 여백, 잔상 효과, 이런 기법의 기법적 고찰의 유형에서는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지금까지 나왔다는 것이고요. 인식적 측면에서는 비극적 세계 인식, 인간 부재 의식, 초월적 낭만주의 등등의 인식이 이제 선행 연구에서 뭐예요? 검토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장되어 왔다는. 나는 이제 좀 다른 주장을 하겠다는, 혹은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타락한 세계와 순수한 자아 사이에 대립이 있다. 시적 자아는 순수하고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결 의식이 있다는 거죠. 대립의 변정법이 있다. 이렇게 요약된다는 겁니다. 자,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기법적 고찰이 있었고, 인식적 고찰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법적, 두 번째 인식적 측면.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론들이 지금까지 제시되었다. 또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종삼 시를 전체적으로 예술지상주의다, 혹은 미학주의다, 순수시다, 보헤미안리즘이다 등등으로 규정하는 선행연구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존 논의가 이런 비평적 동의를 보였고 또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김종삼 시의 실체가 지닌 전체성, 김종삼의 일부분들을 다 얘기했지만 기법적으로 얘기했고 인식적으로 얘기했고 또 종합적으로 예술지상주의다, 미학주의다, 순수시다, 보헤미안리즘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논의는 전체 시 중에서 중요한 몇 편의 해석에서 유추되었거나 전체 시라고 하는 것은 김종삼 전집에 나와 있는 시들을 얘기합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도 작품이 지닌 유기적 구조나 의미의 내밀한 분석, 심층적 분석에 도달하지 못해서 전체적 의미 구조, 자, 김종삼 전집이 갖고 있는 전체적 의미 구조에는 불충분하다. 이 약간의 이제 비판적 이제 문제 제기죠. 선행 연구가 아직 부족한, 불충분하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논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적 의미 구조다. 뭐에? 김종삼 시 전체의 의미 구조.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분과 전체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야 된다. 부분과 전체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김종삼 시 전집을 하나의 작품으로 간주하고 대표작으로 생각되는 물통. 물통입니다. 그 구조와 의미를 세밀히 분석해서 전체적 의미 구조를 조망하고, 자, 이게 비슷한 방법입니다. 뭐와 비슷해요? 서정주 시, 초기 시 전체의 의미 구조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징의 구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나드라고 생각했던 어떤 작품 한 편을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그걸 먼저 분석한 후에 거기서 도출한 것을 가설로 삼아서 다시 서정주 시 전체를 통해서 그걸 검증했죠. 내가 서정주 논문을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김종삼 시 전집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물통이라는 작품 한 편이 굉장히 모나드에 해당된다.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그런 판단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종삼 시 전집을 최소 3번 이상 읽으면서 그런 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탁 이렇게 누가 그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게 아니고 기납적으로 작품을 최소한 3번 이상 읽어가면서 내가 이런 나름의 생각에 도달한 것입니다. 물통이 아니라 다른 작품이 모나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물통이냐? 그건 기납적으로 얻어진 거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물통을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김종삼 시 전집을 다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검증해 봐야 되니까 역시 가설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설로 삼아서 다시 개별 작품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기존의 연구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는 기법적 측면입니다. 형상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시적 인식의 측면입니다. 형상화 방식과 시적 인식을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이것에 치중한 논문이 있고 이것에 치중한 논문이 있는데 나는 이 기법을 통해서 이걸 연관적으로 상호 연관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분적인 연구가 되면 안 되고 기법적 고찰과 인식적 고찰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침투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종합된 김종삼 시 세계의 전체성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물통을 우선 집중 분석하는데 이걸 가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정삼 시에 대한 1장 머릿말 문제제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물통 작품을 중심으로 김정삼 시 전체의 의미 구조를 가설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내가 한 시인의 시세계를 연구하고 고찰하는 데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내 나름의 특정한 방법은 모나드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의 작품이 갖고 있는 형식 구조나 의미 구조를 일단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모든 작품이 그렇진 않지만 그 시인의 전집이든 시집 한 권이든 이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혹은 작품 세계 전체의 형식 구조나 의미 구조를 농축하는, 압축하는 모나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내가 연구한 방법을 다시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한 서정주도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초기 시의 상징 구조와 의미 구조를 농축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먼저 하고 서정주 시를 읽어본 건 아니겠죠. 아니었습니다. 다 읽어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3번 이상은 읽어보고 기납적으로 얻은 결론이 그죠?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보통 작품과는 달리 전체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그 작품을 우선 집중적으로 다 균등하게 분량을 안배해서 분석하기보다는 특정한 작품에 특정한 의미 부여를 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그래서 가설로 설정한 후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작품들을 다 펼쳐서 즉 수직적 고찰을 하고 수평적으로 그걸 검증하는 식으로 했다면 두 번째 한용운 씨에 대해서도 돌아보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모나드에 해당되는 작품이 한 편이 대표적인 것은 님의 침묵이지만 그 위에도 알 수 없어요라든지 물음표라든지 그죠?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작품들이 그런 모나드에 해당된다라고 작품을 여러 번 시집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 중심으로 논문을 분석하면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시집 전체의 수평적 구조는 이 작품들 속에서 수직적으로 농축이 되어서 기성정결이라든지 님의 침묵 같은 작품은 기성정결, 그죠? 알 수 없어요 같은 작품은 5번의 같은 문장 구조, 의문형이죠. A는 누구의 B입니까? 5번의 문장 구조를 거쳐서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는 문장으로 도약하는, 그리고 물음표도 당신을 보았습니다도 그러하고 그러한 수직적 고찰을 통해서 확인한 이 뭐라 그럴까요? 역설로 표현된
정신적 각성 이후에, 직후에 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수직적 구조가 님의 침묵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수평적 질서를 이루고 있다. 시집 전체에서. 이런 이제 식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삼의 시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이 세 번째 논문도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물통이 바로 거기에 모나드에 해당되는 작품이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로는 347쪽이고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바로 2장입니다. 물통의 구조와 의미입니다. 물통.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통은 핵심적인 이미지의 연쇄를 매개로 시적 형상화 방식과 존재의 의미론적 측면이, 자, 이것이 형식적 측면이라면 이것은 내용적 측면이겠죠. 굳이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이것은 형식이고 이것은 내용입니다. 서정주 씨도 한용운 씨도 시적 기법이나 형식을 통해서, 즉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의미 혹은 주제 혹은 내용 분석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 김종삼 논도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연구하는 수도 있겠죠.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김종삼 씨의 비밀과 전체적 의미 구조에 접근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체적 의미 구조. 한 작품이지만, 비록 한 작품이지만 이 한 작품이 김종삼 씨 전집 전체의 형식 구조와 의미 구조를 농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작품을 분석하게 됩니다. 짧은 작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뭐냐면 강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이니까 시 전체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일부만 인용한 것이고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전체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목은 물통입니다. 좀 특이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끝날 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1년만 문장이 종결되었지 2년, 3년은 질문과 대답인데 누가 물었고 누가 답했습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3년에서 느닷없이 광야가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땅이, 따우라는 것은 땅 위라는 뜻이겠죠. 땅 위. 그리고 끝났습니다. 서술어가, 종결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결되지 않은 미완성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는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일련은 청각적 이미지인데 풍금 소리, 이 1년과 2년, 3년은 연결이 됩니다. 왜? 물음에 대한 답변이니까요. 1년과 2년, 3년과 4년으로 구분된다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면 이 세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거나 연결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풍금소리하고 이 빛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과 이 풍금소리와 빛과 그리고 제목인 물과 다 어떻게 관련이 되어서 한 편의 작품이 종합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1년, 2, 3년, 4년. 그래서 조금 수수께끼 같은 작품입니다. 크게 보면 한국 현대시의 전통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전통 서정시, 모더니즘시, 리얼리즘시, 크게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세분해서 구분하거나 또 다르게 구분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연구자들도 있겠지만 가장 통용되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통용하는 그런 구분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전통 서정시, 모더니즘시, 리얼리즘시. 우리가 공부한 서정조와 한영우는 상당히 또 그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크게 이 세 가지 한국 시의 전통 계보로 보면 모더니즘 시도 넣기도 리얼리즘 시에 넣기도 좀 곤란하죠. 크게 이건 큰 구분이니까 전통 서정시 안에서 다시 한영운의 종교적 그런 시적 상상력, 서정주의 생명주의, 생명파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30년대 생명파 시인들 이렇게 다시 구분하는데 그걸 다시 묶어서 전통 서정시 큰 계보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김종삼은 모더니즘 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모더니즘 시는 전통 서정시 혹은 리얼리즘 시하고는 또 차별되게 형식적 예술미 이런 것을 가치를 많이 두고 또 내면의식, 무의식의 세계, 또 언어 탐구 등등 현대성, 즉 모더니티라고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대성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더니즘 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더 이제 그 문해사조적으로 자세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모더니즘 시는 형식 추구 또는 예술성, 실험성 이런 것들이 또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 언어 탐구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경향, 즉 전통 서정시나 리얼리즘 시에 비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난해시 논쟁도 벌어지고 난해하다는 비판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작품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 부분으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1년이 2, 3년으로 가서 다시 4년으로 갔을까? 설명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술하기보다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김종삼 시의 형식적 특성, 기법 중에서 묘사의 시, 그렇게 선행연구자 중에서 김종삼 시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죠. 묘사, 절제. 절제도 여기 해당됩니다. 왜? 말을 다 안 하니까요. 생략. 말을 하고 싶어도 절제해서 줄이는 거죠. 이게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쉽게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예술성이, 그죠? 미학성이 강한 것이죠. 자, 이 작품에서 우리는 어떻게 김종삼 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년은 청각적 이미지다. 그죠? 청각적 이미지다. 그리고 4년은 주로 핵심 이미지가 심상이 날빛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에 보면 첫 부분은 풍금소리 핵심, 셋째 부분은 날빛이 핵심이다. 이걸 이제 우리 하나씩 좁혀가는 것입니다. 추적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질문과 답변인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1년과 4년은 묘사에 더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2년, 3년은 묶어서 둘째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은 이건 진술입니다. 묘사가 아니라 시적 진술이에요. 시적 언어의 표현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묘사고 하나는 진술이에요. 진술 안에서도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독백이 있고 뭐 방백, 독백, 고백, 뭐 채 여러 가지 언어 표현 방법이 있는데 진술, 묘사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것은 묘사라기보다는 진술입니다. 말하듯이 지금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기르다 주는 일밖에 없다고. 핵심 심상, 즉 이미지는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 그죠? 자, 풍금소리, 물, 날빛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의미가 너무 숨어 있습니다. 의미를 다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묘사의 시다, 절제의 시다 이런 말을 한 거겠죠. 혹은 잔상 효과다. 뭐 이런 기법적인 설명도 선행 연구자들이 했습니다. 나는 이 한 편의 시 속에서 김종삼 씨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이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략된 부분들 그리고 파편적으로 끊어진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설득력 있게. 자, 이 질문은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이 답변은 누가 했을까요? 이건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한 거예요. 이 답변을 한 것은 화자겠죠. 그죠? 화자겠죠. 시적 화자, 시적 주체. 이 질문은 제3자가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의 또 다른 자아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했어요.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왜 살지?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지? 그동안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기르다 주는 일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 작품의 가장 주된 메시지, 즉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질문과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일령과 사연은 그러면 뭐냐? 일령과 사연은 왜 나왔을까? 풍금소리와 날빛은 무엇이고 광야와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또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그걸 이제 다 퍼즐을 맞추듯이 파편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퍼즐을 잘 맞춰야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는 물이 중요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물통입니다. 물통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물이 도대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 그죠? 이 인간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물을 기르다 줬다는 것은 이 시적 화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자기가 살아온 것은 그동안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죠. 자, 내가 볼 때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1년은 스스로가 있고 2, 3년은 없고 4년도 없습니다.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이 물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 전체에서 2년, 3년의 이 질문과 대답은 거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물은 시작이 아니에요. 물은 거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밖에 기르다 주는 일밖에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풍금소리와 날빛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내가 볼 때는 이 사연이 끝에 생략된 부분이 무엇이냐는 것은 또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자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수강생들마다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이 작품은 파편적인 것 같은데 파편을 통해서 전체 세 부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머나먼 광야에 항복한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서 다음에 뭐가 생략됐냐? 지금 여기는 광야가 땅입니다. 광야나 땅이나 사실은 표현만 좀 달리 했을 뿐이죠. 머나먼 광야가 있습니다. 즉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이 있어요. 날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은 이 세계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문장을 잘 보면요. 머나먼 광야의 항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이랬으니까 광야가 있고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인간이 사는 그저 현실이죠. 그리고 광야라고 표현한 것은 김종삼 시에서 이 인간 세계를 일종의 상징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머나멀고 광야입니다. 광야는 거의 사막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것은 불행과 고난과 상처와 고통이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에는 항상 동반되죠.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고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 특히나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목마름, 갈증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항복판에, 이 광야 땅 항복판에 하늘로부터 밑으로 영롱한 날빛, 자, 영롱하다는 것이니까 이 날빛은 상당히 찬란한 어떤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날빛이니까요. 햇빛이니까. 광야는 불행과 상처와 고난이 있는 현실인데, 인간 현실인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날빛이 내려와서 영롱한 날빛으로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겠죠. 자, 하여금 그랬어요. 따오에선 이 광야를 얘기합니다. 땅 위에선 생략돼 버렸어. 내가 볼 때는 이 사연은 다시 1년으로 연속된다. 땅 위에서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1년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4년까지 가서 다시 1년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내 해석입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우리 학생들은 다른 해석을 또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희미한 풍금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고 영롱한 날빛은 시각적 이미지인데 변형이 일어난 거죠. 시각이 청각으로 변환된 거죠. 변형, 시적 변형입니다. 땅 위에서는 지금 희미한 풍금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들리는 것이 어떻게 들려요? 희미하게 들립니다. 원래는 날빛이 영롱했잖아요. 영롱한하고 희미한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왜 희미해졌을까요? 희미한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영롱한 날빛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수직적 구도가 이 작품에는 사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하늘. 근데 그 밑으로 영롱한 날빛이 내리는데 왜 날빛이 땅 위에선 희미해졌을까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로 왜 바뀌었을까요? 자, 여기에 김종삼 씨의 미학적 뭐라고 할까요? 특성과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비밀처럼 수수께끼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자, 희미한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미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롱한 날빛은 원초적인 것인데, 즉 퇴색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희미해졌으니까, 영롱했던 것이 희미해졌으니까 지상에 도달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가, 의미와 가치가 상당히 퇴색됐다. 다른 말로 하면 희석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오는 원래 그 영롱했던 날빛이 땅에서는 희미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그렇게만 보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김종삼 씨의 지금 이 모더니즘 미학은 영롱한 날빛이 희미한 풍금 소리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그 미학성, 신미성, 예술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하고 섬세한 그 미학적 특성은 이 김종삼 씨에 있어서는 이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로 변형되는 그 순간에, 영롱한 이 희미한으로 변형되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즉 감각의 차이로부터, 그죠? 그 희미한
신비스러운 미학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종삼의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아우라, 알 수 없는 분위기, 알 수 없는 시적 느낌 같은 것들이 다른 시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게 발생하거든요. 독자들이 읽을 때. 그래서 앞에서 예술지상주의라는 말도 누가 평가할 때 예술지상주의다, 보헤미안주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쓴 이유도 굉장히 시적 예술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희미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각의 변종에서부터, 그죠? 시적 미학성을 구현해내는 김종삼 씨 특유의 기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묘사의 시다라고 하면 너무 큰 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존의 연구자들 중에 김종삼 씨의 기법은 묘사의 시다, 절제의 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틀린 건 아니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묘사도 있고 절제도 있죠. 근데 그런 정도의 큰 뭡니까? 규명은 너무, 그죠? 큰 틀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청각적 이미지로 변형되는 순간에 그 미학적 효과, 그 미묘한 미학적 효과, 그게 김종삼 씨의 기법에 해당된다. 김종삼 씨를 다 읽어보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작품 말고 앞으로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겠지만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 사이에 묘한 이 뭐라고 할까요? 스펙트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미학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뭐 상당히 섬세한 어떤 독자들이 그걸 감지하는 거죠. 분위기로, 아우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파고들어서 그 기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나는 분석하는 거죠.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변형시키거나 혹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뭘 만들어내요? 희미한, 그죠? 애매모호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애매모호성. 원래 우리가 인간의 인식 구조가 이성과, 그죠? 지성과 이성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명확한 것을 추구합니다. 명석하고, 그죠? 확실한 걸 추구합니다. 근데 시는 오히려 애매모호한 쪽으로 갑니다. 원래 우리의 감각과 느낌과 뉘앙스는 미묘하고 섬세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것인데 우리의 인식 구조는 그걸 자꾸 개념화하고 추상화해서 뭡니까?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원래 우리의 감각으로 돌아갑니다. 그 애매모호한 감각성 자체로. 그래서 예술성이라고 하는 시나 문학의 예술성은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이걸 추상화하고 개념화하는, 그래서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는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원초적인 감각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예술성이기도 하고 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애매모호하다. 이것을 오히려 장점으로, 단점이 아니고 장점으로 자랑합니다. 희미한의 김종삼 시의 미학성이 농축된 어떤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롱했던 날빛이 희미하게 퇴색되는 혹은 희석되는, 변질되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의미적인 요소 그리고 미학적인 요소 다 조금씩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문학 작품이고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게다가 풍금 소리가 보세요. 이건 청각적 이미지만 툭툭 끊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건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툭툭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희미한 소리가 어디선가 분명하게 들리지 않고 툭툭 끊어지면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내가 볼 때는 이 4연에서 1년으로 갔다. 그리고 보세요. 머나먼 광야의 항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다음에 이 물이 나오죠. 누군가 물어봤어. 나는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줬다 할 때 이 물의
정체가 이제 숨어있는 정체가 조금 노출됩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인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 내 애인, 그죠? 내 친구, 내 친척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죠? 불행 속에서 이 강야를 살아가는 이 머나먼 강야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인간이겠죠. 그래서 보편성으로서의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물을 줬다는 거예요. 물. 그럼 이 물은 뭘까? 물을 날라다 줬으니까,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광야는 이제 갈증으로, 그죠? 점철된 공간이니까 이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 물의 상징성은 굉장히 심오한데 우선 이 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연에서의 빛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왔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왔으니까 이 원천은 하늘입니다. 햇빛이 주체가 아니에요. 자, 주체를 잘 보세요. 주체. 이 빛의 주체는 사실은 하늘입니다.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여금입니다. 날빛으로 하여금 했으니까 날빛은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하여금, 날빛으로 하여금 그랬으니까. 사역, 영어로 따지면 사역 동사죠. 그럼 주어, 즉 주체는 누구일까요? 광야도 아니겠죠. 하늘입니다. 하늘에 어떤 존재가 혹은 존재가 아니라도 하늘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서 땅에 날빛을 내려줬습니다. 그 날빛이 뭘로 변했어요? 풍금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오늘도 나는 목이 말라서 생수를 마셨는데요. 그때 석수 혹은 지하수 그런 의미로 생수라고 그러죠. 이때 이 물은 그런 정도의 먹는 물, 갈증을 해주는 그런 물 정도가 아니고 인간을 불행해서 위로를 주거나 불행해서 구해주거나 아무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진 그런 물입니다. 상징성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 이 날빛으로부터 풍금소리가 왔고 풍금소리가 이 물로 다시 변형됐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시적 변형인데 다른 종류의 감각성이 물에 다 집약이 된 거죠. 시각적 이미지로서의 날빛이 청각적 이미지로서의 풍금소리로 전환이 되고 그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천을 따지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온 그 물의 의미는 종교적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요. 하늘이 내려주는 그 날빛으로 하여금 풍금소리가 생기고 그것이 물로 만들어졌다면 그 시각성과 청각성이 결합된 물은 미학적으로 보면 김종삼 씨의 미학이 시각성과 청각성의 결합으로 어떤 의미를 만든다. 시적 의미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성과 청각성이 결합되어서 이 물이라는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강한 거거든요. 즉 의미가 강한 거예요. 시적 의미를 만들어냈다. 자, 이 한 편의 시에서 김종삼 씨 전체의 특성을 가설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삼 씨의 미학적 특성 혹은 기법적 특성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의 결합으로 시적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적 의미 혹은 시적 인식 혹은 주제의 측면에서는 이 날빛이 주어가 아니고 하늘이 주체이니까 하늘이 불쌍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날빛을 내려준다. 이것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은총입니다. 은총이란 단어, 약간 종교적인 단어지만 은총을 내려준 것이고 이 날빛이 풍금소리로 지상에서 툭툭 끊어집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희미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느냐?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한 것이지만 이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지상에 내려와서는요, 그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날빛이 영롱했던 날빛이
지상에 내려와서는 툭툭 끊어지고, 즉 불완전하게, 그리고 희미한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 희미한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했죠. 시적 의미로는 퇴색한다는 뜻도 있고, 그 미학적으로는 애매모호성도, 시의 장점인 애매모호성도 잘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해석을, 즉 생수, 생명의 물이라는 의미까지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김종삼 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내 해석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해석을 우리 수강생들이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기는 쉽지 않고요. 핵심만 다시 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봅니다. 사연에 제시되는 것은 이 시 전체의 배경인데, 그 배경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수직적 대비죠. 하늘과 땅입니다. 광야는 김종삼 시에서 광야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막으로도 등장하고 바다, 돌과 같이 갈증나는 지상의 인간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폐허, 불모성, 재의 세계를 주로 의미합니다. 다른 구조를 인용해 봤습니다. 돌부리가 많은 광야를 지나 돌이 많나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 삶의 적나라한 그 고통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가본 일 없는 바다이고 사막이다. 삭막하고, 그죠? 구원의 손길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광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주로 뭐예요?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상적 삶을 초월하는 천상적인 공간이고, 순결, 행복, 평화의 상징인 빛이, 자, 영롱한 날빛이죠? 이 빛이 핵심 상징입니다. 그것을 내려주는 은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그냥 배경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날빛이 주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은총의 근원은 날빛이 아니고, 날빛은 하여금이죠. 하여금. 그러니까 그건 사역 동사. 즉 천사란 말이 왜 나왔습니까? 천사. 하늘이 내려준 심부름꾼이에요. 천사. 천사란 말 자체가 심부름꾼이에요. 마치 여기서 빛은 하여금이니까 날빛은 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날빛을 보내준 주체는 누굽니까? 근원은 뭡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이 은총을 내려주는데 이 날빛으로 하여금 따오에서는 다른 형체로 변형이 됩니다. 그것이 풍금소리인데요. 영롱한 날빛이, 그죠? 희미한 풍금소리로 되는 이유가 여기 쭉 제시됩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이외에도 또 희미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는 한에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물은 하늘, 땅의 대립구조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날빛이 풍금소리로 전환되고 그것이 다시 변형되어 생성됐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물은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이 날빛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풍금소리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두 개가 결합되어서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이 생략됐지만, 그죠? 그걸 퍼즐을 맞춰보면 나는 그렇게 해석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은 하늘에서 지상에 내리는 은총인 빛과 은밀히 연결되고, 시인이 사막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생수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보세요. 물 몇 통 기르다 주는 일밖에 없다고 라고 표현한 것은,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표현도 있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사실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물은 이 화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물, 지하수나, 그죠? 수돗물, 이런 것까지 다 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해석하듯이 어떤 생명에 구원을 주는 물,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물을 자기는 기도다 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이게 뭘까요? 그건 시겠죠. 자기가 그동안 시를 쓰면서 살아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삼 시인에게는
인간들에게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이 내가 한 일이 모두 전부인데 그 물은 내가 그동안 시를 써왔다는 것이죠. 그럼 시인마다 다 자기가 시를 보는 생각이 다 다를 텐데 김종삼은 시를 이렇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인간들에게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를 물로 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인간들에게 자기가 시를 써왔다 혹은 물을 길어다 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자기가 물을 독자들에게 보여줬어. 시를 독자들에게 써서 전달했어. 물을 인간들에게 마치 목마른 인간들에게 물을 떠다 주듯이 시를 독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자기가 한 일의 전부라는 말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이 물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럼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 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체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빛을 내려주고 그것이 풍금소리로 되고 그게 물이 되었으니까 내가 물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니고 나는 길어다 줬다. 난 전달자일 뿐이다. 난 메시지 우편 배달부일 뿐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는. 그럼 누가 이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체의 주어는 하늘인데 그것도 숨어 있죠. 상당히 미학적으로 감추어 놨어요. 그냥 읽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 시에서 주어는 하늘입니다. 그럼 시적 화자는 뭐예요? 나는 우편 배달부일 뿐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엄밀한 의미를 뭐예요?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숨어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끝으로 표면적으로 읽고 끝났다. 나는 이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표현된 의미와 내가 지금 상징 분석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즉 형식 분석에는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 등등의 부분적인 형식 분석도 있지만 전체 구조 분석도 있죠. 그죠? 일련과 기성전결, 우리 한용운의 니베침목 같은 경우는 기성전결로 전체적으로 4단계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서종주의 자화상은 크게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 구조 분석까지 다 포함됩니다. 형식 분석에는 구조 분석도 통해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야 진짜 시의 의미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물은 그런 어떤 의미가 종합적으로 함축된 상징이다.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진짜 이 물을 만든 것은 하늘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왜? 물도 사실은 누가 나한테 물을 줬지만은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니거든요. 물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절대자가 주신 거고, 그죠? 자연의 이치로 보면 자연이 내려준 선물이죠. 인간에게 준 선물이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시라고 보면 시인이 자기가 시를 써서 독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건 내가 쓴 시가 아니라고, 내가 썼지만 내게 아니란 거죠. 원래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죠? 내가 썼지만 그것은 내가 길어다 준 심부름꾼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도, 음악가도, 화가도, 시인은 언어로 시를 쓰는데 그 언어란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화가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가 그 소리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죠? 물질적 그 소리를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걸 자기가 길어다 준 거죠. 즉, 만들어준 거죠. 조합을 해서 만들어준 거죠. 시인의 입장에서는 시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고요. 자, 복잡한 의미가 이 작품 속에 김종삼 시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아까 내가 하여금이 어떤 뜻인가, 그리고 따오에서는 무엇이 생략됐는지, 그리고 날빛의 시각적 이미지가 풍금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또 이런 얘기들 다 지금
시를 해석하면서 내가 다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그리고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은 그걸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서술했을 뿐입니다. 혹시 내가 설명을 못한 부분도 이 속에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해석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이 자기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갔다가 다시 1년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순환적 구조로 이 작품의 전체적 구조는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날빛, 풍금소리, 물로. 그죠? 날빛이 풍금소리로 다시 물로 변형되는 과정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의미. 이거는 의미가 아주 농축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미지, 의미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김종삼 시 전체, 시 전집 전체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 형식 구조와 의미 구조를 농축하는 어떤 특성이다. 과연 그런지를 이제 3장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3장의 제목, 4장의 제목만 보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3장의 제목은 풍경의 배움입니다. 풍경의 배움. 자, 이 3장은 주로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걸까요? 내가 가설로 제시했던 그 물통이라는 시 한 편을 통해서 내가 해석한 그 김종삼 씨의 미학적 특성과 주제적 특성에서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딱 보면 알죠? 풍경,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서 김종삼 씨에서는 한편의 미학적 특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건 시각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는 3장입니다. 풍경에, 미안합니다.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것이고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되는지를 내가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에서 이게 이제 형상화 방식이죠. 크게 보면 3장은 형상화 방식입니다. 앞에서 선행 연구들이 김종삼 씨의 기법적 특성으로 묘사의 시다, 절제의 시다, 잔상의 미학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그건 너무 큰 틀의 포괄적인 설명이고 더 예리한 핵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그랬잖아요. 묘사다, 절제다, 잔상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더 전곡을 찌르는 뭔가 구체적인 것이 우리 연구자들에게는, 그죠?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뭉뚱그려서 설명하거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은 것이죠. 자, 김종삼 씨의 형상화 기법을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풍경의 배움이다. 풍경은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이고 배움은 그 속에 소리를, 청각적 이미지를 개입시키는 것인데, 배움은 뭐예요? 배경음악입니다. 배경음악, 영화의 배경음악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배경음악은 소리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 배후에 소리가 은근하게 나오지만 어떤 효과, 미학적 효과를 상당히 만들어냅니다. 풍경, 시각적 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배후에는 소리를 개입시키는 것이 김종삼에게 중요한 미학적 특성이다. 이거 이제 내 얘기인데, 그걸 사실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음이죠. 희미한 풍금소리. 이게 배음입니다.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는 뒤로, 그죠? 배경음악으로만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뭐예요? 날빛입니다. 이것은 영롱하니까요. 이것은 희미하죠. 그죠? 풍금소리는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까 김종삼 씨의 미학적 특성과 관련된다 그랬을 때 희미하니 왜 희미한가? 배음으로 제시한다는 거죠. 근데 배음으로 제시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강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미학적으로 오히려 애매모호성, 신비로움, 미묘함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풍경을 제시하고 배경음악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걸 풍경의 배엄이라고 본 것입니다. 제목만 이제 보겠습니다. 3장은 그래서 김종삼 씨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장은 4장이 넘어가 버렸네요. 사장은 인간 부재와 절대적 존재의 감춤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그 기법적 특성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의미적 요소, 혹은 인식적 요소, 시적 인식 혹은 시적 의미의 요소. 인간이 부재하는데 절대적 존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은폐되어 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감춤이라는 표현은 은폐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학적 특성은 기법적이고 형성화 방식이기 때문에 작품의 표면에 잘 나타나는데 그 속에 그 기법 속에 숨어 있는 시적 인식이 있겠죠. 시적 주제가 있겠죠. 의식이 있겠죠. 그것은 이런 의식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존재가 감춰져 있다는 것은 절대적 존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은폐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작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절대적 존재가 어디에서 감춰져 있습니까? 여기죠. 드러나지 않게 살짝 은폐한 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날빛이 주체가 아니고 이게 주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물을 만들어내는 주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이 등장하긴 했죠. 그런데 김종삼 시의 대부분의 시에 인간이, 구체적인 인간이 부재합니다. 구체성으로서의 인간, 이런 보편적 인간은 등장하지만 그건 아마 여러 가지 현실을 광야로 보는, 그래서 전후 세대의 뭐라 그럴까요? 정신 구조가 김종삼 시에도 개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953년에 등단한 이 전후 시인이 한국 전쟁을 경험한 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폐허로 보이는 것이죠. 전쟁을 경험하고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이 머나먼 강야, 이 땅 위에서 구원이 인간에게 물을 길에다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것이 바로 4장이고요. 5장 가면 이제 더 뭡니까? 형식적 요소를 3장에서 분석하고 4장에서는 정신적 요소를, 시의 의식의 요소를, 그죠? 그 다음에 가서는 더 넓혀서 종합적으로 시의식의 구조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5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지금은 전체적인 이 논문의 전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한멸과 영원 사이의 순례. 한멸의 지상에서 영원의 하늘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것도 약간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멸에서 영원의 세계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에 도달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장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